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방송에 깜짝 출연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당면한 정치, 외교, 안보 사안은 꽤 엄중합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깜짝 수제비 나들이였는데 오늘은 교통방송 통신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나서기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또 추석 메시지 영상도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이혜인 수녀의 시도 또 낭송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삼성동의 이제 수제비집 아주 유명합니다. 총리공간 바로 뒤에 있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북적이는 그런 곳인데, 가장 북적이는 시간을 좀 지나서 한가한 시간에 가셨는데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몰려서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일 교통방송의 통신원으로 나온 거는 이제 아마도 결정판인 것 같습니다. 추석에 전부 운전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서 교통을 안내하면서 그런 친근감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보였죠.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달빛과 같은 은근한 친근감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근감을 높이는 그런 추석으로 계기를 삼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행보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신 행보인데 아마 이 행보는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따뜻한 문재인, 달빛과 같이 은은한 문재인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갔을 거라고 봅니다. 은은한 문재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들어보죠. 문 대통령의 일일 통신원 활약상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일일 통신원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배칠수 씨가 성대모사 하시는 건 아니죠? 가장 밀리는 고속도로는 역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이전부터 총 30여 킬로미터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졸음운전의 가장 든든한 안전띠는 휴식이라는 말이 있죠. 피곤하실 때 휴게소나 쉼터에서 한숨 돌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발하실 때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네, 차명진 전 의원 보시기에 방송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없는 것보다는 안 돼요. 정치인들이 대개 이제 국민들하고 현장에서 소통할 때는 그 이유가 실제 국민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거든요. 아무리 쇼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교통통신원으로서의 역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현재 예컨대 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일단 낫습니다.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쁜 업무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국민에게 또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시장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좀 더 찾아가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역시나 찾아갔어야 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요. 대통령이 또 나서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 때 쉬지 못하는 직종만 골라서 좀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남극의 세종기지에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격려의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티에서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가 있습니다. 120이죠. 이 다산 콜센터에 이제 상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아주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이제 격려의 전화도 주시고 또 군인, 소방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12명을 선정해서 격려의 전화를 주셨는데요. 결국은 추석에 쉬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주신 거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차명진 전 의원으로부터는 좋은 평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국민 행보 여러 가지 평가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소통 행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 여당 정치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좀 굵직하고
좀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말이죠. 틸러슨 미 외무장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축하는 이런 트윗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틸러슨 외무장관이 이제 국무장관이죠. 중국을 방문해서 어쨌든 북한과의 두세 개의 그런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화의 문을 좀 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트윗에서 대화해봐야 그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이야기인가 할 만큼 이렇게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과연 그 이제 엇갈린 그런 발언이냐 아니면은 고도의 전략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네. 대체로 봐서는 뭐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략 아닌가. 고도의 전략이다. 예,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에서의 그런 협상력을 높여주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대통령의 아주 뭐 신고 원리가 담긴 그런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 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얼마 전에 엘라베마의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공화당 내 경선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 트럼프가 미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스티브 배넌이라고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서 쫓겨난 정질된 인물이죠. 사람이 미는 사람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스티브 배넌이 민 사람이 이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현재 국민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당선시킨 그런 정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다시 말하면 트럼프로서는 앞으로 4년 후에 자신의 재선거를 생각해 볼 때 현재 미국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핵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 이것은 트럼프의 로드맵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방의 압박 국면에 중국과 어떤 그 대화하기 위해서 간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의 이런 기본 방침과 어긋나는 북한의 대화의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전술 핵이 가능하다고 한 우리나라의 송영무 장관이 발언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 뭐 엘라베마주의 그 배넌이 밀었던 인물이 됐다. 뭐 스티브 배넌은 워낙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렇죠.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배넌도 그렇고 둘 다 지금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틸러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배넌이 승리하는 걸 보고서라도 네. 트럼프는 이 대북한 그 기조에 있어서 예, 지금 말씀하신 압박 위주의 강경 노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틸러슨이 가서 대화문이 문이 열렸다 해서 그 소위 말하면 교란시키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틸러슨은 역할 분담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 트럼프의 기본 노선을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운명이 앞으로 상당히 암울할 것이라고 분명히 오히려 예측합니다. 틸러슨의 어떤 기존에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였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 그 현안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뭐 북미 간 접촉 역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야권에서는 한국만 빼고서 지금 뭔가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요. 야권은 늘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청와대는 미국과의 그런 긴밀한 협의 또는 뭐 실시간 협의를 언제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이 주장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코리아 패싱은 지나친 우려고 불안 조장의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물론 코리아 패싱이 되기 안해서 야권이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네.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청와대는 충분한 실시간 협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은 언제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방금 차 의원님처럼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에 보면은 또 다른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 대개의 대화의 채널 가동 방식을 보면은 북한 쪽은 현 관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전직 관료들이 그 파트너로서 많이 돼서 공식적인 정부의 임무는 아니지만 직전의 관료들이 돼서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그런 형태의 물밑 협상들을 늘 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협상의 방식에 열려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밑 네.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과 독일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동시에 밑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 이 대화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로 일정하게 신호가 잘못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대화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 뭐냐면 더 이상 압박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대화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압박이 현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한국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그 방식으로 간다 얘기하고 나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대화를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화만 그게 얘기하진 않고 한국에서도 뭐 그 제재와 압박 동시에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약간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때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국면만 지나면 곧 대화의 국면이 온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의 그 트럼프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대 나라 동맹 관계에서 특별하게 당신 틀렸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트럼프가 가끔 트윗에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은 뭐냐, 과거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 부시가 못마땅하지만 사실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국면이 진짜로 지나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사실은 이제 대화할 국면이 올 때 예. 그때 한국의 이익을 덜 고려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를 야권에서 또 제기하면서 안보가 불안하다, 이런 움직임들, 이런 가운데에서 적폐청산이 웬 말이냐, 야권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또 이 대외적인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지만 이것과 동시에 이 국내에서 발생된 암적인 어떤 사건들, 암이 발견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들이 또 여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네. 대표들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오히려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보복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그 집요하게 보복하는 거죠. 네, 이런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 아무래도 추석 밥상머리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어느 쪽이 국민의 공감을 더 얻을까요? 예, 뭐 이 과거에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예인을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업무 공작들이 진행됐다는 지금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그런 공작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지금 직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군사 라인을 통해서요. 그럴 정도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던,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잘못들이 나오면은 그 잘못에 대한 일단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런 공작과 사찰의 그런 불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정치 탄압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이제 던지고 자기들의 동정을 이제 구하는 그런 프레임 전환의 시도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그 프레임 전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그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 쪽에서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그렇다면 전전전 정권, 그 전전전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적폐청산도 같이 진행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보십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국정원 IO가 저를 만나서 저의 발언이 너무 세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걸 얘기를 하더니 정권이 바뀔 때 똑같은 사람이 MB 대통령한테 당신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당신이 좋은 길로 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자료들을 보면은 MB 정부 때 국정원이 해야 돼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MB의 직접 지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과연 MB 때만 있었느냐, MB는 전혀 없었던 것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운 정치 공작을 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현재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어디까지나 좀 추정일 네.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MB에 대한 얘기도 다 추정이거든요. 정확하게 보세요. 뭐뭐로 추정됩니다. 뭐뭐에 대한 등이 MB에 대해서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 이것이 이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적폐청산을 넘어서 정치 보복의 지경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처리하려면은 이러한 과거의 국내 정치 사찰에 대한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인 조처를 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관행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이거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러났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기본적인 법률 위반, 또 헌법 정신 위반, 민주주의 파괴의 여러 가지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런 공작들은 법에 의해서만, 법치주의라는 이름 하에서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되고 또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속에 인치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치의 요소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보복으로 또 삐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제도적으로 이런 정치 공작이나 정치 관여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그런 처벌을 준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현 정권도 그 부분에 대한 명심을 가지고 명심을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 모든 초점의 칼끝은 MB를 향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 국감 증인 신청에 대한 신경전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당이 증인으로 MB를 지목했는데 과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증인 채택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채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각 상임위별로 증인을 채택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합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상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뭐 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최치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이렇게는 지금 상임위에서 그 증인 채택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상태고 당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택되기 자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현재 야당 쪽에서 또 원하는 그런 증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는 하여튼 전통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원하는 증인을 그럼 들어줘야지 여당에서 원하는 증인도 채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려면은 자기들도 또 요거를 내려놔야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이 현 정권과 전 정권 그리고 전전 정권 간의 폭로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추석 밥상머리 안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난 대선 전후로 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적폐청산과 민생경제 활성화. 근데 지금 적폐청산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저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복이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공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현 정부에서 뭘 잘해야 되는 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결국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이 있겠지만은 민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상이 제대로 좀 추석 이후에 펼쳐져야 하지 않는가. 예. 특히 이제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 일자리 창출이 지금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창출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빨리 좀 하반기에 보여주시면은 이 적폐청산에 대한 그런 약간의 불편함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신경전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덜 불편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석 선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선물이라는 게 받으면 뭐 대면하지만 안 받으면 섭섭하죠.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협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저 같은 야당 원외위원장한테도 하나 짠 거를 하나 보내주셨으면 제가 오늘 또 아까도 나와서 좀 더 문 대통령께 좋은 말씀을 했었을 실현 텐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아니 뭐 안종범 씨가 그랬잖아요. 추석 예. 지나도 선물 받는다고. 예. 자,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여야 간의 치열한 또 적폐 공방 속에서도 전쟁통에도 또 대화는 나눈다. 아까 뭐 의미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또 달랐다 하시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 대표들 간에는 한돈 세트나 다시 한번 그 화면 띄워주실까요? 그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고기입니다. 한돈 세트와 또 카드를 선물을 했다고 하고요. 각 당 대표들한테 다 갔다고 하고요. 홍준표 대표는 한과 세트인데 서한이 담겨 있습니다. 서한. 앞으로 혁신을 잘 해나가겠다. 뭐 이런 각오가 담겼다고 해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곶감, 갓김치, 고구마, 뭐 반찬이나 간식거리 이런 것들 같은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천연 발효식초 세트를 선물로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어찌됐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이 속에 담아서 좀 전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돈 세트를 보냈다는데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고기 뭐 요즘 최근에 와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로서 고기 선물을 받죠. 예. 근데 이제 한우 세트가 아니고 한돈 세트를 보낸 거는 아마 한우가 좀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한우든 한돈이든 우리 그 축산물들을 애용하자. 우리 축산 농가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을 거고 카드를 일일이 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정성을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그 서한에서 혁신을 잘 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이제 서한을 보냈다는데 예.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위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혁신을 잘 해야만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혁신의 과정이 원만하고 국민의 동의가 잘 되는 혁신일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홍 대표님의 각오가 남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 실패하게 되면 홍 대표님의 그 정치적 운명도 그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남다른 그런 각오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몇 개 주요 광역 단체장 여섯 못 개를 배출하면 6개를 이야기했죠. 본인이 내려놓겠다. 이런 긍정적인 구체적 뜻을 수치를 내렸죠.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그게 발목이 잡히는 수가 많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꽃감을 보냈다는데요. 갓김치, 고구마 다 좋은 우리 특산품인데 꽃감은 아직 신제품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예. 작년에 생산된 것 같고요. 설 선물로 꽃감을 보내면 이제 그에 막 생산된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각 대표들이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서로 주고받고 또 뭐 지역 원외위원장들이나 또는 뭐 또 주요 정부 인사들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이 선물들이 화합하는 또 전국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추석 선물은 이렇게 하는군요. 아까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정점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 나서느냐 이게 관심인데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은 이제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국면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현재 이제 몰아치는 그 MB 적폐청산 국면을 몰아쳐 그것을 일단 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아마 그것과 같이 괴를 할 텐데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에 후보를 얻는 식으로 할 겁니다. 후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박원순, 이재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지 작업이 된다면, 그리고 현재의 국면이 지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지지율의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 임할 때 좀 가볍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든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누굴까요? 저는 뭐 주변에서 이렇게 홍준표 대표로부터 후보로 제안받았다는 사람을 들었을 정도니까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는 아마 이제 친박 멍해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측면이 하나 또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원래 공무원만 오래 한 분들은 아주 이 승부가 박빙이 된 그러는 선거에 나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로 제안을 받았다라는 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습니까?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잘 정비되면 그때 이제 공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일단 당면한 협치와 여러 가지 그런 당면한 과제들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은 추석 밥상 앞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